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을 나와 화장품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저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전 50년이 넘는 평생 동안 늘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게 있었거든요. 정수가, 곁에 있는 가족을 늘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 사연으로 인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네요. 친척 언니의 중매로 만난 남편은 지방은행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좀 다르긴 했어요. 그 당시 다방에서 만났는데 커피잔을 들다가 너무 떨려 받침 접시까지 들썩거리던 남편의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요. 저 김정숙 씨 맞으시죠? 저는 이명준이라고 합니다. 수줍게 웃으며 명함을 건네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사람과 지금까지 정말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자는 못 됐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죠. 남편은 낭만적인 면이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나 제 생일엔 꼭 손수 편지를 써주곤 했죠. 그런데 특이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늘 이상한 숫자를 중얼거렸어요. 2-14, 3-17, 9-23. 집에서 TV를 보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그 숫자들을 입버릇처럼 말했죠.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나중엔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여보, 그 숫자들이 대체 뭐야? 로또 번호예요? 아니야, 그냥 좋아하는 숫자야. 신경 쓰지 마. 집 비밀번호도 그렇고 통장 비밀번호도 다 그 숫자들이잖아.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대답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넘기는 남편이 야속하면서도 귀여웠어요. 은행원 특유의 꼼꼼함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도 있었죠. 작은 수첩을 늘 들고 다니며 뭔가를 적어놓곤 했는데 한 번은 몰래 들여다봤더니 오늘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에 9점, 아주 조금 짰음, 이런 식으로 제가 해준 요리 평점까지 적어놓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내가 해준 밥에 점수를 매겨? 아, 이건 그냥 일기 같은 거야. 나중에 네가 뭘 해줬는지 기억하려고. 이런 엉뚱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남편을 닮아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도 곧잘했죠. 중학교 때까지는 늘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잠깐 방황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PC방도 다니고 한때는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며 밤새 기타만 치기도 했죠. 그때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긴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다시 공부에 매진했죠. 수능에서 아쉽게 미끄러졌지만 재수는 하지 않겠다며 국립대 약학과에 진학했어요. 졸업 후엔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약제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 월급 타던 날 저와 남편의 내복을 사다 주고 용돈까지 챙겨준 세심하고 착한 아들이었죠. 그 뒤로 성실하게 일만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정말? 어떤 애니? 뭐 하는 애야? 방송국 PD야. 병원 홍보팀이랑 협업하다가 만났어. 처음엔 반가웠죠.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그러다 한번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똑똑하고 야무진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열정이 넘쳐 보였죠.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PD라고 하더군요. 요즘 한창 일이 많이 들어와 바쁜 신예 PD라고 아들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어머니, 제가 맡은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시사 포커스라고. 아, 그 프로그램? 일요일 아침에 하는 거 맞죠?
남편이랑 가끔 봤어요. 정말요? 어떠셨어요? 기획력이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려운 주제들을 쉽게 풀어내더라고요. 며느리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어머니 이야기도 언젠간 방송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어머니처럼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그때는 저를 배려하는 순수한 관심과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만남 끝에 아들과 민정이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거든요.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해외 취재가 잡혔어요. 그래? 그럼 다다음 주는 어때? 그때는 편집 마감이라. 죄송해요. 제가 스케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상견례가 2번이나 연기됐어요. 예물 보러 가는 날도 마찬가지였죠. 약속 시간 1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지금 긴급 편집이 들어와서요. 인터뷰이가 갑자기 내용 수정을 요청해서. 아유 그래 뭐 일이 우선이지. 괜찮아. 사실 좀 섭섭하긴 했어요. 예물 가게에 미리 예약까지 해놨는데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드레스 고르러 가기로 한 날 며느리는 또 펑크를 냈어요. 이번엔 아예 연락도 안 됐어요. 웨딩샵에서 2시간을 기다렸죠. 준서야, 민정이 연락 안 돼? 저도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아마 편집실에 있나 봐요. 결국 그날은 저희끼리만 드레스를 몇 벌 골라놨어요. 저녁에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핸드폰을 편집실에 두고 나왔는데 문이 잠겨서. 괜찮아. 우리가 예쁜 거 몇 개 골라놨으니까 다음에 와서 입어보면 돼. 며느리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다행이에요. 저희 엄마였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래도 며느리는 나름대로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촬영이 끝나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동네 빵집에서 먹을거리를 사왔거든요. 뭘 사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늦은 시간에도 사온 그 마음과 성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머니, 이거 드시면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맨날 약속 펑크내서 죄송해요. 아유, 뭘 이런 걸. 일하느라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은데 맨날 일 때문에. 애교를 부리며 팔짱을 끼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주거나 매번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줬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며느리한테 잘해준다고 하더군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민정이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뭐가 부담스러워. 우리 아들 좋아하는 애인데 잘해줘야지. 아들은 늘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민정이가 엄마 덕분에 힘이 난대.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원래 피디들이 다 바쁘다며 이해해야지. 며느리의 노력을 보며 차츰 마음을 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직후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에서 픽 쓰러졌죠. 여보 정신 차려요. 119를 부르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간암 말기,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했죠. 거짓말처럼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죠. 특히 아들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해요?
얼굴색도 안 좋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은행 일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게다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할 때도 있었죠. 당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지금도 가슴을 치며 후회됩니다. 좀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희망을 가져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게 돼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 시간 있잖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며느리는 병실에서도 노트북으로 편집 작업을 하며 곁을 지켜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하나 싶었지만 곧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라도 곁에 있으려고 한 거니까요. 밤새 병실을 지키며 일을 하는 걸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요. 민정아, 일하러 가도 돼. 여긴 내가 있을게. 아니에요, 어머니. 일은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간호할 테니 좀 더 쉬세요. 투병을 하던 남편은 마지막까지 그 숫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져도 그 숫자만은 잊지 않더군요. 2-14, 3-7, 9-23. 돌아가시기 전날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곤 희미하게 웃으며 설명했죠. 여보, 그 숫자들 말이야. 숫자? 무슨 숫자? 내가 맨날 중얼거리던 거. 날짜야. 2월 14일 우리 처음 만난 날, 3월 7일 내가 청혼한 날, 9월 23일 준서 태어난 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은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날짜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그 날짜들을 되뇌며 행복을 곱씹고 있었던 거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6개월의 투병 끝에 남편은 다음 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전 완전히 무너졌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엄마, 밥 좀 드세요. 배 안 고파. 그냥 내버려둬. 하루 종일 남편 사진만 보며 눈물로 지새웠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남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빈 의자에 대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남편 목까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했죠. 이성적으로는 남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제가 상태가 나아질 동안만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됐지만 혼자인 것처럼 외로웠어요. 거실에 다 같이 있어도 제 주변만 진공 상태인 것처럼 느껴졌죠. TV 소리도 가족들의 대화 소리도 다 멀게만 들렸고요. 이런 제 모습에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러다가 엄마도 아프실까 봐 무서워요. 괜찮아.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 엄마, 뭐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화장품 회사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수제 비누 만들기 어때요? 요즘 천연 비누가 인기 많거든요.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싶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권유에 못 이겨 마지못해 시작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누를 만들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답니다. 라벤더 향을 맡으며 옛날 신혼 때 남편과 갔던 허브 농장이 떠올랐고, 장미 에센스를 넣으며 결혼 기념일마다 남편이 사다 준 장미꽃이 생각이 났어요.
천연 재료를 만지며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도 떠올랐죠. 그때는 참 열정적이었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비누를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투박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작품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엄청 좋아해줬어요. 엄마, 이거 진짜 비누 맞아? 너무 예쁜데? 어머니, 향도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써도 돼요?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는 옆집 아이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언니, 이 비누 쓰고 우리의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이거 대량으로 팔 생각 없어요? 돈 주고 사고 싶은데.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정수기는 수제 비누라는 소박한 이름을 달고요.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뿐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늘어났죠. 특히 아토피 있는 아이들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사장님, 우리 아이가 이 비누만 쓰려고 해요. 다른 비누 쓰면 간지럽다고 난리예요. 10개 주세요. 하루하루 손님이 늘어가니 삶의 이유가 생긴 것 같았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적어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 후 집에 들렀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차분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 이번에 예능국으로 부서 이동했어요. 예능국? 시사 프로그램 하던 거 아니었니? 네, 근데 기회가 생겨서요. 연봉도 오르고 인지도도 높아서 그냥 옮기기로 했어요. 시사 프로그램은 제가 좋아하던 거였지만 사실 조건이 어렵긴 했거든요. 그렇구나. 뭐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지. 근데 예능이면 더 바빠지는 거 아니니? 바쁘긴 하겠지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리얼리티 예능을 만드는 부서거든요. 어느새 며느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죠. 하지만 부서를 옮긴 뒤 며느린 급격히 피곤해 보였어요. 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죠. 그 모습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부서 옮기고 많이 힘드니? 적응은 돼? 솔직히 좀 힘들어요. 시사랑은 완전 달라서. 시사는 진실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예능은 재미가 우선이에요. 때로는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재미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보구나.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적응해야죠. 이것도 방송의 한 분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어머니 공방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 그럼 자주 와. 언제든 환영이야.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제 비누 공방에 놀러 왔습니다.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 비누들도 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내 손으로 만든 거야. 이번 새 디자인이지. 대박!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날부터 며느리가 공방에 자주 들리기 시작했죠. 퇴근길에 들러서 비누도 사가고 때로는 그냥 구경만 하다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무슨 프로그램? 일반인 중년 여성들의 일상을 담은 관찰 예능이에요. 평범한 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보려고요. 처음엔 좀 망설여졌어요. 방송이라니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찍을 게 있다고. 어머니, 그런 생각이 특별한 거예요.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공방 이야기, 비누 만드는 과정, 손님들과의 에피소드, 다 귀중한 이야기예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뭐 한번 해볼게. 대신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감사해요. 절대 부담 안 드릴게요. 일주일 후 카메라 팀이 왔어요.
생각보다 장비가 많아서 놀랐죠. 조명이며 카메라며 작은 공방이 꽉 찼어요. 어머니,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찍을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니 카메라는 잊혀졌어요. 평소처럼 재료를 계량하고 섞고 틀에 붓는 과정을 반복했죠. 그런데 촬영이 진행될수록 며느리의 요구가 점점 많아졌어요. 어머니,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도 찍어야 해요. 새벽 몇 시에? 한 5시쯤? 일하는 사람의 하루를 처음부터 보여줘야 하거든요. 새벽 5시라니. 평소엔 7시에 일어나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패하는 모습도 필요해요. 비누가 망가지거나 하는. 일부러 망치란 말이니? 아니에요. 그냥 실패할 때가 있으면 그것도 담자는 거예요. 어머니, 진짜 리얼한 모습을 담아야 시청자들이 공감해요. 그 말을 듣고 이 애가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 PD였구나 싶었어요. 예능도 다큐멘터리처럼 리얼하게 찍으려는 열정이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겠지 싶었어요. 그래, 알았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볼게. 일주일 동안 촬영은 계속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 늦게까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죠. 특히 인터뷰가 힘들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 아니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어떠셨어요? 그걸 꼭 물어봐야 하니? 시청자들이 어머니의 아픔도 알아야 공감할 수 있어요. 남편 얘기라는 게 아직도 힘들었지만 며느리를 위해 참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계속 더 깊은 질문들이 이어졌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혼자 남겨진 기분이 어떠셨어요? 대답하다가 결국 눈물이 났어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죠. 잠깐만 쉬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 봐요. 며느리가 미안해했지만 이미 지쳐 있었어요. 최대한 맞추려고 했지만 수많은 요구에 점점 지쳐갈 쯤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촬영 일정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저는 촬영이 있는 줄 몰랐던 날 늦지막히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카메라 팀이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저에게 와서 화를 냈죠. 하필 그날 제 구형 핸드폰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 안 온 것 같은데. 오늘 촬영 있었니? 10번도 넘게 했다고요. 어머니 약속은 지키셔야죠. 스태프들이 다 기다렸어요.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거야. 난 연락 못 받았다고. 며느리가 저에게 문자로 일정을 알렸다는데 전 그런 연락 못 받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니까 제 구형 핸드폰이 말썽이라 중간에서 문자가 확인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실수였잖아요. 그리고 문자로 알렸으니 확실하지 않은 방법이기도 했고요. 제가 답장도 안 했을 텐데 일정을 그냥 확정 지어버린 것도 그렇고요. 며느리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그때 아들이 나타났어요. 출근 전에 잠깐 들른 거였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상황을 파악한 아들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 어머니가 먼저 약속을. 엄마 핸드폰이 고장난 건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 네가 미리 확인했어야지. 처음 보는 아들의 격한 반응에 며느리도 당황했고 저도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은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당신 일밖에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보이지도 않아? 그날 저녁 집에서 부부싸움이 크게 났어요.
안방에서 나는 소리가 거실까지 다 들렸죠. 엄마를 방송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엄마를 위한 거야? 새벽부터 괴롭히고 화까지 내고? 당신은 내 일을 이해 못해. 방송이 얼마나 치열한 건지 알아? 일주일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냉전 상태였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중간에 낀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죠. 촬영도 당연히 중단됐고 집안 분위기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어요. 내가 괜히 촬영을 승낙해서 이런 일이 하는 자책감이 들었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또다시 우울해졌죠. 보다 못한 제가 먼저 며느리를 불렀어요. 민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며느린 고개를 숙인 채 앉았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작아 보였죠. 그날 일은 내 잘못도 있어. 미리 핸드폰 고장난 걸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해해. 저와 며느리는 그렇게 화해했고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도 화해했어요. 일주일 만에 집안에 평화가 돌아왔죠. 하지만 촬영은 중단된 상태였죠. 며느리도 먼저 촬영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다시 공방에 찾아왔어요. 이번엔 빈손이 아니라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또 그 얘기 하려고 온 거니? 됐어, 다 지난 일인데. 아니에요. 이번엔 다른 제안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하고 싶어요. 다르게? 네. 어머니 위주로 어머니가 편한 대로만 할게요. 새벽 촬영 같은 것도 없고 선 넘는 질문도 안 할게요. 망설여졌어요. 한 번 되었는데 또 시작하기가. 글쎄, 준서랑은 얘기해봤니? 네, 오빠도 동의했어요. 제가 많이 반성했거든요. 이번엔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제대로 담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말 약속할 수 있어? 힘들게 안 할 거지? 네, 정말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요. 그래, 그럼 한 번만 더 믿어볼게. 며칠 후 촬영이 재개됐어요. 이번엔 스태프도 줄어들고 분위기도 훨씬 편안했죠. 며느리도 예전처럼 독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오늘은 시간 여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비누 만드는 과정을 차분히 찍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모습도 담았어요. 억지를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좋은 장면들이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인터뷰 영상을 찍어보는 게 어때요? 인터뷰? 또 올리려고?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어머니의 철학, 손님들과의 따뜻한 에피소드, 그런 것들을 담고 싶어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인터뷰는 공방에서 편안하게 진행됐어요. 딱딱한 질문 대신 일상적인 대화처럼 이어갔죠. 어머니, 비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청성이지. 내 가족이 쓴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와. 가족이라. 어머니한테 가족은 어떤 의미예요? 순간 남편 생각이 났지만 이번엔 눈물 대신 미소가 나왔어요. 가족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지. 남편은 떠났지만 이젠 아들과 며느리가 있잖아. 그리고 이 비누를 써주는 손님들도 다 내 확장된 가족이라고 생각해.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한 달 반 후에 방송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방송을 앞두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와 달리 굉장히 들뜬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크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에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또 방송도 곧 나가니까 기념으로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어요. 겹겹이 쌓인 종이를 벗기니 하얀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에는 최신 스마트폰이 들어있었죠. 제가 쓰던 구형폰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싼 거였어요.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이거 100만 원 넘는다던데? 어머니 핸드폰이 말썽이잖아요. 그때 연락 안 돼서 고생도 하셨고 죄송한 마음에 준비했어요. 이 핸드폰은 최신형이라 절대 고장 안 나요.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져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공방 SNS 홍보도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인플루언서가 되실 거예요.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어머니 공방 많이 찾을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SNS도 미리 준비해야 해요. 뭐? 인플루언서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머니도 유명해지실 거라고요. 며느리가 새 폰을 켜더니 이것저것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며 앱들을 내려받았죠. 이게 인스타그램이고요. 이건 페이스북, 이건 유튜브. 이것도 깔아야겠다. 트위터도 있어야 하고. 처음 들어보는 앱들이 잔뜩 깔렸어요. 화면이 알록달록한 아이콘들로 가득 찼죠. 이게 다 뭐니?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걸로 홍보하는 게 대세예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 보였지만 며느리가 차근차근 가르쳐주니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앱은 특별한 거예요. 며느리가 또 다른 앱을 열었어요. 아이콘이 마이크 모양이더라고요. 뭔데? 일상 기록 앱이에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짧게 음성으로 녹음하면 자동으로 일기가 돼요. 어머니가 글 쓰는 거 불편해하시니까 이게 편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에 나도 뿌듯했다.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돼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했어요. 말만 하면 글이 되다니. 화면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글자로 바뀌어 나타났어요. 어머니도 해보세요. 뭐든 좋아요. 오늘 기분이라도 말씀해보세요. 오늘은 며느리가 새 핸드폰을 선물해줬다. 비싼 선물이 부담스럽지만 고맙다. 착한 며느리를 둬서 행복하다. 제 목소리가 바로 글자로 바뀌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와, 어머니 잘하시네요. 이제 매일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뭔가 더 설명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익숙해지시면 더 많은 기능들 알려드리려고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왔을 때 새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엄마 핸드폰 바꿨어요? 그 민정이가 선물로 사줬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잘 됐네. 엄마 핸드폰 오래된 거였잖아요. 그날부터 새 폰으로 이것저것 해봤어요. 사진도 찍고 음성 일기도 녹음하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너무 재미있었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했다. 공원에 핀 개나리가 예뻤다.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으니까. 이렇게 혼잣말하듯 녹음하면 자동으로 일기가 됐어요. 편지 쓰듯이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기분이었죠. 공방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방송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인지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진짜 방송 나오세요? 네, 다음 주에 나온대요. 우와, 대박! 저도 꼭 볼게요. 사인 미리 받아둬도 돼요? 며느리는 거의 매일 공방에 들렀어요. 방송 준비도 하고 SNS 관리도 도와주고.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가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처음에 미안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죠. 어머니, 이번엔 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또 인터뷰? 지난번에 다 했잖아.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편집 과정에서 추가적인 촬영본이 필요한데 이번엔 정말 어머니의 내면을 담고 싶어요. 남편 잃은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난번 일이 떠올랐거든요. 글쎄, 어머니 회사 내 사전 평가가 정말 좋아요. PD들이 다들 어머니 이야기에 관심 있대요. 시청자들이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며느리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눈빛이 반짝거리며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희망을 주는 스토리가 될 거예요. 어머니처럼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요. 제발요, 어머니. 결국 추가 인터뷰에 응했어요. 이번엔 스튜디오가 아닌 집에서 했죠. 거실에 조명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명도 어둡고 슬픈 음악까지 깔더라고요.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가볍게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갑자기 무거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왜 갑자기? 시청자들이 공감하려면 어머니의 진짜 아픔을 알아야 해요. 어머니,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죽고 싶으셨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죠. 그건 유서를 쓴 적도 있으시죠? 혹시 어떤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어요. 카메라는 계속 제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었고요. 민정아, 이런 걸 꼭 물어봐야 해? 어머니, 이게 리얼리티예요. 진짜 감정을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참으신 거죠? 아들마저 없었다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의 아픔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정말로 죽고 싶었던 순간들, 아들 때문에 참았던 날들. 어머니, 한 번만 울어주세요. 남편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거절하려 했지만 카메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며느리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카메라 뒤에 있는 스태프들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요. 이 장면 하나가 전체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어요. 어머니의 진정성이 필요해요. 진정성. 남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그 미소가 그리워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슬퍼서 결국 눈물이 흘렀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연스러워요. 며느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혹시 남편분이 남긴 유품 같은 게 있으세요? 손수건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유품을 만지면서 우시는 장면이 필요해요.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이었죠. 오늘따라 일찍 퇴근했나 봐요. 뭐 하는 거야? 아들이 거실 상황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울고 있는 저와 카메라, 그리고 흥분한 며느리의 모습을 번갈아 봤죠. 엄마, 왜 울어? 뭔 일이야? 준서씨 인터뷰 중이야. 방해하지 마. 인터뷰? 이게 인터뷰야? 엄마 울리는 게?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죠. 당장 그만해! 카메라 꺼! 준서씨, 잠깐만. 거의 다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엄마, 괜찮아? 왜, 뭐 또 울려? 괜찮아. 그냥 네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 밖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게 들렸죠. 카메라 감독이 제게 다가왔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소란스럽게 해서. 아니에요. 이런 일 자주 있어요. 다들 떠나고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밖에서 싸우고 있었고요. 정말 변했어. 예전에 넌 이러지 않았잖아. 나도 살아야 해. 예능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래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팔아먹는 거야? 결국 그날도 부부싸움으로 끝났죠.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제가 올리지 않은 글이 SNS에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네요. 샵 사별, 샵 그리움, 샵 눈물.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글을 올렸나? 나는 글을 올려본 적도 없는데. 더 이상한 건 이 글에 댓글이 수십 개나 달려있다는 거였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만들어준 계정의 팔로워 수가 하룻밤새 500명이나 늘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난 시작도 한 적이 없는데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이런 게 올라간 거지? 공방에 가는 길에도 계속 알림이 울렸어요. 팔로우, 좋아요, 댓글.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죠. 공방에 도착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 어제 잠그고 갔는데. 도둑이 들었나?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는데 물건이 없어진 건 없었어요. 대신 제 작업 노트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죠. 비누 레시피를 적어놓은 노트였는데 누군가 사진을 찍어간 흔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제 이렇게 두고 갔나? 아닌데. 찜찜했지만 일단 문을 다시 확인하고 장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전부터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정수기네 수제비누 맞죠? 유명하다뇨? SNS에서 봤어요. 사별한 사장님이 눈물로 만든 비누라고. 눈물로 만든 비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이상한 손님들이 왔어요. 제 사연을 알고 있다며 위로하는 사람, 사진 찍어가는 사람, 심지어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신문 기자인데요. 사장님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요? 왜 저를... 사별 후 눈물로 비누를 만드는 여인,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려고요. 거절했지만 기자는 계속 찾아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더 이상한 전화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땡땡방송 작가인데요. 어머니 사연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방송은 아직 안 나갔는데요. 그게 PD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아무튼 어머니, 혹시 우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실 생각 없으세요? 며느리가 내 사연을 미리 퍼뜨린 건가? 그럴 리가...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다른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다들 어떻게 알았는지 취재 요청을 했죠. 머리가 복잡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곧장 전화를 했죠. 준서야, 오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 내가 올리지도 않은 글이 SNS에 올라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다들 내 사연을 알고 있대. 그러자 아들이 좀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핸드폰 당장 부숴요. 아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장 핸드폰을 꺼버렸고 바로 오겠다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아들이 급히 퇴근해 공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죠. 앱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상한 앱들이 너무 많잖아. 엄마, 이거 분명 큰일이야. 왜? 뭐가 문제야? 민정이가 설치해준 건데 SNS라고? 이거 스파이 앱이에요. 모든 활동이 감시되고 있었어요. 감시라니 무슨 소리야? 설마 민정이가 날 감시하고 있었단 거니? 아들은 약국 동료 중에 컴퓨터 전문가가 있다며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금방 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감시라니,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면. 새벽 1시쯤 아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주무세요? 잠이 안 오네. 어떻게 됐니? 아들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핸드폰 분석 결과였죠. 엄마, 이 핸드폰 완전히 해킹당했어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통화 내용, 문자, 사진, 위치 정보, 심지어 주변 소리까지 24시간 녹음되고 있었어요. 엄마가 혼자 있을 때 하는 말까지 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일상이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엄마가 녹음했다는 음성일기, 그거 전부 민정이한테 전송되고 있었어요. 뭐라고? 민정이가 엄마의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방송에 써먹으려고 그런 거겠죠. 음성이든 자막이든 방송본을 더 재밌게 채우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날 속이고 있었다니. 그렇게 친절히도 알려줬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들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엄마 명의로 된 여러 SNS 계정이 더 있더라고요. 거기에 엄마 사진이랑 사연을 팔아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광고 수익? 돈을 벌고 있었다고요. 감동의 시어머니 스토리로 포장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손이 떨렸어요. 배신감과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심지어 엄마 비누 레시피까지 팔고 있었어요. 눈물의 비누 제조법이라는 이름으로. 내 레시피를? 네. 그리고 엄마가 자는 동안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잠에서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 이런 제목으로. 더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났죠. 서러워서, 억울해서, 배신감에.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낼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증거를 들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민정아, 나와봐.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가 나왔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이 좀 굳어 있었죠.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핸드폰 해킹 증거, SNS 계정들, 광고 수익 내역.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다 뭔지 알지? 변명하지 마. 다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처음엔 부인하려고 했어요. 준서씨 오해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럼 이건 뭐야? 엄마 명의로 만든 계정들, 광고 수익 다 네 계좌로 들어가고 있잖아. 이거 말고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해? 아직도 우리가 바보처럼 보여? 그건 더는 부인할 수 없었나 봐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어머닌 잘못하신 게 없어요. 다 제가 나빴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짠지 가짠지 이젠 알 수 없었죠. 예능국으로 옮기고 나서 너무 압박이 심했어요. 첫 작품인데 특별한 게 없으면 바로 잘린다고 그래서 방송만 나가면 다 삭제하려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요. 며느리의 구구절절 변명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려고 했대요. 하지만 상사들은 계속 더 자극적인 걸 요구했고 시청률에 대한 압박은 날로 심해졌다고.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눈물이 돈이 된다고. 특히 노인들의 눈물이 제일 잘 팔린다고.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가 반응이 좋으니까 더 많이 활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전 방송 그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어요.
PD 회의에서 어머니 스토리를 더 뽑아내라고 지시했었다고. 그래서 해킹 앱까지 설치하게 됐다고요. 저에게 눈물로 사과했던 그때도 사실 며느린 여전히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음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담아야지.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담아야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음성 일기로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걸 콘텐츠로 만들면... 콘텐츠? 네, 죄송해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수익도 다 모아뒀어요. 나중에 돌려드리려고요. 지금 돌려드리면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게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나중에 잘 되면 그걸로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 아픔이, 내 눈물이 그저 콘텐츠였다니. 옆에 있던 아들이 폭발했어요. 미안하면 다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알아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며느린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리고 이것 봐. 아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가 자는 동안 지문인식으로 동의서에 서명받은 거 이것도 설명해봐. 그건 나중에 문제 없게 하려고 엄마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한 거잖아. 게다가 엄마 스토리 판권을 네 이름으로 넘겼고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준서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늦었어.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이혼해. 며느리가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내가 정말 미쳤었던 거야. 이제 정신 차렸어.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말했죠. 너도 힘들었겠지. 이 일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넌 나의 소중한 가족이고 그동안 진심으로 널 사랑했지만 이번 일을 용서할 순 없구나. 이번에 또 넘어가면 넌 더 자극적인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니? 저를 붙잡는 며느리를 두고 집을 나왔어요. 친구 집에 머물며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죠. 저는 다음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봤죠. 이 정도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도용, 사기, 여러 혐의가 있네요. 징역형도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금전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명백한 사기죠. 하지만 전 고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조건을 내세우고 싶었죠. 결국 합의를 봤어요. 제가 제시한 조건은 이랬죠. 방송을 금지할 것, 모든 불법 수익을 반환할 것, 계정의 공개 사과문을 발표할 것, 향후 저와 관련된 어떤 컨텐츠도 만들지 않을 것. 이후 연락이 갔고 며느린 모든 조건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제 계정에 우선 사람들이 알게끔 사과문을 올렸고 이후엔 계정을 없앴죠. 수익은 저에게 전부 다 돌려주었고요. 그리고 방송사에다가도 자신의 실수를 밝히고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방송은 이미 편집이 완료된 상태였고 방송사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미 홍보도 다 나간 상태고 취소하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거의 반협박에 가까웠죠. 큰 곳이니까 두렵기도 했지만 저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인정되었고 방송은 결국 불방됐죠. 제작진은 징계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며느리도 결국 해고당했고요. 저는 아들 내외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됐어요.
아들도 이혼을 준비하며 집에서 나왔고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정말. 어머니 음성일기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신지, 얼마나 힘드신지.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건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제가.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만, 한때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것만 믿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저 같은 며느리도 받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다시 못 만날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게 떠났어요. 아들과는 결국 이혼했죠.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조용히 도장만 찍었답니다. 이젠 끝이야. 다신 그 여자 생각하지 마, 엄마.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죠. 공방은 다행히도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만 찾아와요. 이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입소문으로요. 아들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며칠 전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며느리가 보낸 거였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방송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준서 씨 생각을 해요. 끝까지 저를 헤아려 주시던 그 마음, 여전히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언젠가 정말 먼 훗날 다시 한번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바랄 게 없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정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죠.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 언젠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서명한 건 아직도 정이 남아있어서일까요? 모르겠어요.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은 가장 단순한 걸로 바꿨어요. 전화와 문자만 되는 투지폰이죠. 이제 복잡한 걸 쓰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 있을까 봐요. 대신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펜으로, 종이에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을 오직 나만을 위한 일기를요. 옛날 남편이 제게 주던 손편지도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가끔은 그 시절을 떠올려요. 방송 준비하며 신났던 때, 며느리와 함께 웃던 때, 비록 가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인간은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진심과 거짓이 뒤섞여 있죠. 며느리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그녀의 눈물도 사과도 일부는 진짜였을지 몰라요. 이제 전 괜찮아요. 상처는 아물었고 일상은 계속되니까요. 공방에서 비누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내요. 라벤더 향을 맡으며 남편을 떠올리고 장미향을 맡으며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해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은 며느리도 떠올려요. 반짝이던 눈으로 말하던 그 애의 모습을. 언젠가는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완전히 아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며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요. 며느리도 어딘가에서 새 출발을 했겠죠? 잘 살고 있길 바라요. 진심으로요.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고 원망하는 것도 힘이 든다는 것. 차라리 그 에너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는 것.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